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에서 시장은 bad news is good news를 기대했는데 정작 bad news is bad news로 끝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닥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환호로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마무리가 된 뉴욕장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에 대한 해석,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 뉴스들 몇 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이 어땠는지부터 정리해 보시죠. 아침 기온이 부쩍 선선해진 것을 체감하게 되는 출근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이 완연해졌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9월의 둘째 주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일단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날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이내 빠르게 분위기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이날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확연해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2천 개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7만 5천 개를 대폭 밑돌았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3%로 발표,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6월 고용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만 명 이상 증가로 데이터가 집계됐었는데 이번에 1만 3천 개 감소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020년 이후로 고용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고용 지표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결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현재 CME 페드워치 툴의 9월 25bp 인하 확률이 89%, 그리고 빅컷 가능성도 재등장을 하면서 11%의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8bp 이상 급락하면서 3.5%대까지 뒷걸음질 치기도 했죠. 이렇게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월가 IB들도 올해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을 바꾸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동안 아주 대표적으로 연내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해왔던 IB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약화도 확인이 됐다라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인하를 점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월가 IB들이 이와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종목별로는 어땠는가 분위기를 살펴보시죠.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장 초반에 급등으로 출발했던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변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단연 브로드컴이 되겠죠.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호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무엇보다 주가 급등을 야기했던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신규 고객과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주문 계약을 완료했다, 확보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지난 분기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AMD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각각 2% 그리고 6%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월가 하우스들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목표가 400달러를 제시하고 나섰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픈 AI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내년에 출시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기존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AI 칩 마이아 100이라는 칩이 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사용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5%대의 급등이었는데요. 인텔과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이 규제를 받음에 따라서 반도체 칩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마이크론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브로드컴에 힘입어서 이날 1.7%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유럽연합이 불법 독점 혐의로 30억 유로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크롬 분할 위기를 면하게 됐고 오히려 과징금 부과 소식이 들려온 것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덕에 이 주가도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는 오라클의 주가가 4%대의 강세였는데요. 이번 주 9일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장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을 이유로 글로벌 에쿼티스 측에서는 목표가를 $400로 제시했거든요. 지금 대비했을 때 72%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를 또 한 번 뒤집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CEO가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최근에 미국 육군과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팔란티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3%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던 반면에 팔란티어는 이 가격 프리미엄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주가도 이날 3.6% 반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이 뉴스 덕분이었죠.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1,400조 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액수에 해당하는 건데 이 1,400조 원을 받기 위해서 머스크가 달성해야 되는 조건들입니다. 일단 기한은 2035년까지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해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8배를 띄워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인도 대수 2천만 대, FSD 1천만 개 배포,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100만 대 활성화, 에비타는 4천억 달러 달성, 그리고 머스크 CEO가 7년 이상 최소 테슬라에 계속해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도 붙게 되죠. 자, 그러면 8조 달러대면 사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2배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정말 달성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목표들을 이뤄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봤는데 2012년에 당시 32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을 400달러 이상 10배를 더 높여라라는 목표를 제시했었고 기간은 5년이 주어졌었거든요. 실제로 2017년 5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했었고요. 2018년 당시 535억 달러의 시가총액 6,500억 달러로 역시나 10배 이상 띄워라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기간 3년 보다도 더 조기 달성, 2년 만에 2020년에 달성했던 업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1조 1,000억 달러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안에 8조 달러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 등의 성장 동력들이 얼마나 잘 키워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려질 것 같고요. 이날 테슬라의 그 주가뿐만 아니라 여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좋은 시세를 내줬던 만큼 오늘 우리 장으로의 긍정적인 영향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이날 장 마감 후에 S&P 500 신규 편입 종목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앱 러빈과 로빈후드 드디어 확정이 됐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6%대 급등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인프라 기업인 엠코 역시도 2% 시간
약간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편출되는 종목들을 보시면 엔페이지 에너지, 시저스 엔터, 그리고 마켓 액세스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주가 들어가고 현재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편출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주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가격 통제를 시행한다. 쉽게 말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통제를 들어감으로써 이 가격을 상승 부양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되겠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대표적으로 썬런이 10%대 급등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국채금리가 급락함에 따라서 이 건설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 건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장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었던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가 내려가고 그 자리를 이 경기 민감주,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꿰차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특징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장 랩업 마무리하고요. 월요일의 전략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기대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될지 기로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장은 마치 금리를 내린 듯이 반응을 보였죠. 코스피, 코스닥 중에 중소형주 단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강도가 더 강했고요. 0.7% 오르며 끝났죠. 고용 둔화가 나타났는데 목요일 날 나왔던 데이터 기준으로는 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이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짙어졌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패드워치상 9월달 9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오르고 국내 증시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기대가 굉장히 강했으나 나오는 고용 데이터를 더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형성이 됐고 또 주말을 앞뒀었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경계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강하게 키워나가지는 못했죠. 주요 섹터별 이슈를 본다면 반도체 쪽은 브로드컴의 후실적과 CXL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빠른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D램 점유율 39.5%로 삼성전자와 격차를 조금 더 벌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하이닉스는 3%나 뛰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죠.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ESS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4.8% 올랐습니다. 대형 변압기 쪽 종목들이 시장의 특징주로서 굉장히 강하게 튀진 않으나 새 종목이 나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키워드,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부 측에서 강한 육성 의지까지 드러났죠. 이재명 대통령의 바이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피력이 되면서 바이오와 의료 AI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금요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시세를 내놨고요. 의료 AI주까지도 조금 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종목들 혹은 다른 분야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LNC바이오가 스킨부스터 리투 품귀 현상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기록해내면서 몇 달치의 부진함을 떨쳐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잠시 후 이 종목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개별주 단에서는 여전히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다. 쿠팡, 현대차 공장 자동화 목표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AI와 로봇 등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현대무벡스 등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이 지난주 내내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받았죠. 자, 반면에 부진했던 쪽은 그날 아침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행정명령
명령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한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일부 우려감이 등장한 데다 생각보다 큰 이슈로 터져버린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근로자 다수가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일단 자동차 진영의 힘을 좀 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업데이트 됐었고요. 잠시 후 그 내용은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장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LNC바이오 살짝 볼까요? 상한가를 기록했죠.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1등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메가덤, 메가덤 플러스, 메가카티 등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주목받은 것은 바로 스킨부스터 엘라비의 리토의 품귀 현상이었죠. 싱가포르 품목 허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 생각나는 미나 앵커 브리핑, 바로 상한가 가는 그날 아침 개장 전 브리핑에서 미나 앵커가 제2의 파마리서치 LNC바이오에 대해서 살펴줬던 바가 있습니다. 기존 스킨부스터 대비해서 인체조직 기반 이식제여서 빠른 효과의 장점을 강조해줬고요. 휴메딕스와 국내 판권 계약을 맺어서 국내에 독점 판매는 휴메딕스의 권한이라는 점까지 같이 짚어줬었죠. 이 리토 관련한 숫자는 2026년부터 찍힐 것이고 중국 법인에 대한 모멘텀은 2027년도부터 순차적인 기대가 있으나 하반기에 신규 라인업 등에 대한 출시 기대가 있다는 점 자세하게 언급해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해주고 당일에 곧장 상한가 진입이 됐다라는 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빼놓지 않고 업데이트해줬고요. 미용기기 밸류체인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던 바가 있었죠. 스킨부스터 라인의 녹십자 웰빙 LNC바이오 있습니다. 보톡스 라인의 녹십자 웰빙을 같이 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해본 거고요. 톡신 쪽에 녹십자 웰빙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보고서 등도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용기기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허용이 되는데요. 들어와서 미용 시술 등에 대한 데이터가 더 차곡차곡 누적될 경우 관련한 종목들의 이런 관광객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볼까요? 뉴욕 증시 환호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났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일자리 예상보다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좀 적당히 못 나왔다면 금리 인하하겠구나라는 기대로 환호로 끝났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못 나왔다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번져 나간 거죠. 상승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을 해서 시장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항공주, 여행주, 의류사들 주가가 빠졌고요. 에너지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내렸습니다. 물론 에너지단은 오펙의 증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더 컸겠지만요. 사실상 고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꺾여버린다면 고용 줄고 소비 줄고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으로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거죠. 다만 한켠에서는 어찌됐건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 라는 것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에 반응하는 섹터들은 선전했습니다. 금, 헬스케어,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전기차, 태양광 등이요. 태양광은 중국의 공급 조절 이슈 속에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PI 발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이번 주 중에 나오게 될 것인데 CPI가 너무나 높다면 연준은 정말 고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꺾인다. 연준의 딜레마 지난 금요일에 같이 살폈던 바가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경기 우려로 인해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침체성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 뉴욕장이 하락으로 반응을 보인 것인데 어찌 될지 CPI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중에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개별 뉴스로는 앞서 체린 앵커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머스크 장기 성과 관련한 보상 패키지가 공개된 점, 일론 머스크가 동력을 받아서 뭔가 사업부에 더 주력하고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사업 속도가 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이러한 개별 이슈였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에 반응하며 전기차 진영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에 리튬주들도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쪽으로 반응을 보일지 오늘 장 뚜껑을 열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금리 인하 수혜 섹터는 자주 보여드렸었죠. 어찌됐건 보험성 인하든 침체성 인하든 금리를 낮춰간다면 물론 침체성 인하면 어느 정도 주식시장 자체에서 비중이 줄어들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모멘텀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등입니다. 시장의 가장 앞단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자리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변수들이 하도 많아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의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죠. 반도체 업체들 투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미중 갈등 관해서 중국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관련한 투자를 발맞춰 간다면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넣어봤고요.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죠. 파월도 날리고 리사쿡도 날리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을 채워 넣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금에 대한 가치가 또 올라갈 여지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 판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봐야겠지만 만약에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미국은 대규모 재정 적자의 우려감, 이것은 또 국채금리를 상승하게 할 수 있는 불편한 데이터입니다. 트럼프가 에이펙 맞아서 방한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 이것도 넣어놨고요. 트럼프가 다음 단계 대러시아 제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러시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직접 타격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본인이 가운데서 종전을 이끌어내고 싶었는데 러시아의 움직임이 참 입맛대로 되지 않다 보니 트럼프는 러시아를 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방산과 재건 사이 어디로 방향을 가게 할 뉴스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변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고요. 트럼프는 미국에 계속 공장 이전하라며 생산시설을 가지고 오라며 라고 외치고 있는데 또 불편한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왔죠. 미국 이민 단속 당국에서 조지아주의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 갑작스럽게 단속에 나섰고요.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들 고용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75명 구금, 이 중에서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완공 목표에 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업계에서는 상용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비자를 잘 내어주지 않고 현지 인력들은 숙련도가 너무 낮다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유도하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고 생각의 꼴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 미국 투자하라며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을 합의한 직후에 현장을 급습한 점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요.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에서 20년 단속 이력 중에 최대로 고강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꽤나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겠구나라는 것에 우려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 일자리 창출 사례로 꼽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 흠집내기,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충분히 의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지 인력을 쓰라는 압박일 텐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국인들을 고용하라고 미국의 생산시설을 유도한 건데 정작 미국인들을 쓰고 있지 않잖아라는 것에 대한 불만
불만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노하우가 그쪽은 부족하잖아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임금을 어떻게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가면서 감당하겠는가. 사실 해외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최대한 그 공장 건설의 기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나야 되는데 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의 공장 건설 그 상황에서 맞춰서 숙련을 시키고 또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이런 인력적인 불안정함을 안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작심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하는 모습을 보니 작심을 했는데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신속한 공장 준공이 필수인데 한국의 설비 설치 인력이 미국 내에 많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도 전자 여행 허가나 단기 사용 비자 활용을 그동안 묵인해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작정한 듯이 단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목표를 채우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죠. 어찌됐건 굉장히 고강도였기 때문에 수색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라는 거죠. 반도체 쪽이 생각이 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부 공정 관리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판에 이런 공정 관리를 해주는 인력들에서 수율이 꽤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견 인력에 대한 체류 자격, 현지 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뉴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에서 들려왔던 내용들 살펴봤고요. 시장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로 반응을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올라가는 섹터들, 시총 상위단의 sek터들이 많을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반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의 흔들림을 가늠해 봐야겠죠.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는 9월 달, 12월 달 다 25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있을 CPI 등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낸 보고서의 전망이었습니다. 9월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포트 재편을 해야 되고 정부 움직임, 정부 R&D 예산안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 방산 원전에서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 쪽의 뉴스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 쪽에 안 좋았던 뉴스는 이 정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성능을 꽤 따라잡는 중국의 AR 칩 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과 미국의 공장 건설 불확실성, 앞서 이렇게 트럼프 현대차, LG 엔솔 공장 이슈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대할 요소는 삼성의 평택 5공장 착공에 대한 기대, HBM4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고요. 머스크의 AI6 칩 역대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I6라는 파운드리 관련주,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원익 IPS 등 이제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 SK하이닉스 투자가 가속화된다면 소재, 부품, 장비주들, 특히 앞단의 장비주들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간의 분위기는 반도체 장비주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 반도체단, IT단에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보니 하나증권의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AI 시대 PCB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고 다중적충 등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그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표 주가 81,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바이오가 움직인다면 거기에다 때마침 정부의 바이오 육성 의지가 더해졌죠. 세계 10위권 수출국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였고요. 신기술 신속 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CDMO 인프라 세제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공격 진영에서는 바이오텍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 이전의 수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관세 영향에서도 이쪽은 좀 미미하죠.
그리고 노멀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어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8월 27일에 방송했던 내용이고요. 관세와 노란봉투법의 무풍지대로 제약바이오를 넣어봤었죠. 금리 인하, B컷이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인하를 할 것이고 노란봉투법, 상대적 노사 갈등이 적다는 노멀 리스크가 적은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알보리에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케, ADL 바이오 이런 D&D 파마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데다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의지, 오가노이드의 토모큐브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메쉬 쪽의 D&D 파마텍, 올릭스, 비만 당뇨 쪽의 종목들 돌아가면서 특징주가 돼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주요 일정들도 이 정도 정리해보죠. 제약바이오단이 힘을 받고 나서 그 힘을 강하게 유지하며 끝까지 상승세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사실 소프트웨어도 과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죠. 올해 15% 정도 올랐던 네이버입니다. 정말 6월 달까지만 해도 좋은 시세를 기록했었다가 6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꺾였었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커머스단에 혹은 이커머스 쪽에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이 나오면서 떨어졌었는데요. 전일장 1% 정도 상승, 9월에 7% 정도 오름세, 9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요.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 매수 1위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6월에 52주 신고가 기록 이후에 2달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저가 매수 판단을 해도 될지 궁금한 상황이죠.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네이버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미래에셋과 하나투자에서는 목표가를 꽤 공격적으로 제시했어요. 31만 원, 34만 원. 지금 현재 가격 라인에서 40% 이상씩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건 자회사 웹툰엔터가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지분 가치가 증가했고 퀄리와 제휴를 시작한다던가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고 네이버페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쪽인 카카오도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47%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면서 86,000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외에 알아둬야 할 주말의 뉴스들. 어제였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일단은 일본 엔화가 약세를 띨지 일본 증시의 변동성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제발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관련한 뉴스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정부 부처의 개편 이슈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한 내용이 또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그 과정들 중에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신속 공법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체크를 해뒀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슈 9월 29일부터 진행이 되죠. 6호의 컴백이라고 봤을 때는 인바운드 소비단의 화장품, 미용의료, 카지노, 면세 등이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프랑스 총리 신임 투표 중요하죠. 유럽의 움직임이 금리나 유로화 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러와 미국의 국채금리에 어떤 연결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북미 최대 재생 에너지 전시회가 또 해외에서 열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이슈가 될 텐데 어제 나온 정부의 조직 개편 이슈 속에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되면서 정부 측에서 기존에 해왔던 기조대로 에너지, 신재생 쪽에 좀 집중하려는 의지가 피력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장은 애플의 아이폰 신작이 공개되고 아이폰 관련주들 체크하시고요. 수요일은 중국의 CPI, PPI 물가 데이터
그리고 대만의 TSMC 8월 매출이 발표될 겁니다. 이날 K 배터리쇼도 자리하고 있네요. 목요일이 중요한데요.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변동 열어둬야 되고요. 프랑스 파리에 지방간염 연구 학회 있습니다. 여기에선 키워드가 D&D 파마텍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CPI 중요합니다. CPI가 높다면 고용 쇼크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는 거라 또 갑작스럽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떨어진다면 소비도 침체될 거라서요. 이 부분 중요해 보이겠네요. 계속해서 경제 지표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9월 일정 FOMC 회의 있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자리하고 있고 9월 23일에 머크의 키투루다 SC, 알테오젠 뉴스가 되겠습니다. 일정들 점검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 속 내용들 살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미나 앵커가 말씀 주시는 종목들 분위기가 좋아서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네, 이번에는 제발 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전달이 된 소식들을 보면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는 점 체감하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일단 해결해야 되는 구속 문제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2차 전지의 현황은 어떨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종료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에 적용이 되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구매 가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전기차 수출 둔화에 배터리 공급 감소까지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판단이 현명할지 가늠을 해봐야 할 텐데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완성차 업계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배터리 업계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ESS를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배터리 시장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현명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가늠을 해봐야겠죠.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SK온에서는 호재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LFP라든지 ESS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거의 다 독점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북미에서는 지금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출 제한을 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SK온이 이러한 호재를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SK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한 번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ESS용 배터리에 40.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58.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온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SK온은 미국의 플래라이언 에너지 개발과 함께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2030년까지 최대 7.2기가와트시 규모의 프로젝트 우선 협상권까지 확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ESS 1기가와트시당 수주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환산해 봤더니 SK온이 가져갈 수 있는 수주 규모는 최대 2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지아주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 라인을 LFP 배터리 생산 쪽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ESS와 LFP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SK온이 가져온 호재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이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온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특히 SK온은 기존의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ESS 쪽으로도 라인을 확장시킨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도 시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대비 앞으로 점유율을 시장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짚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보도 지켜보셔야겠죠.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LG 엔솔과 삼성 SDI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 ESS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있는 만큼 ESS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또 셀 기업들 중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특히 LG 엔솔이 그렇죠. LG 엔솔은 지난 7월 테슬라에 대규모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여기에 이어서 벤츠와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밝힙니다. 총 15조 규모의 대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쨌든 수주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들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너럴모터스 합작사 공장을 LFP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다라는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지 ESS 생산 라인을 보유하게 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 아리플러스 2025 전시장에서 북미에서 생산할 예정인 각형 LFP 셀을 실물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이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보시죠. 삼성 SDI도 이제 2026년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ESS 시장을 좀 더 강력하게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쯤에 ESS 배터리를 양산하는지 여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리플러스 2025에서 차세대 이 배터리인 SBB 1.7 그리고 SBB 2.0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 두 가지 배터리는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생산 기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배터리 3사들이 모두 다 LFP라든지 ESS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모두 다 뛰어들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미래에 조금 미뤄봐야 하는 이슈들이고요.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떤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8월 달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아직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양극재 수출액도 그렇고 수출 중량도 모두 다 전년 대비 전달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수출 중량도 전년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전달 대비 24%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모습, 동박 수출 중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한 이후에 월 수출 중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크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중량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42% 감소했지만 전달 대비로 33% 증가했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문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만큼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확보를 하겠다라는 점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업황 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애매하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셔야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줬는데 지금 한국 2차 전지 매출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가 부진하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매수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이 상기한 부진 실적이 선반영이 된 종목 그리고 ESS를 통해서 실적 수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으로는 LG 엔솔을 꼽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짤막하게 살펴볼 텐데요. LG 엔솔의 5월 그리고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순항을 하다가 난항을 겪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도 연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LG 엔솔과 관련해서 흥국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내려잡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42만 원까지 내려잡았다는 점. 다만 ESS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 매수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부진했을 때도 상승불을 켜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좀 악재성 이슈가 떨어지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다만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냈기 때문에 LFP와 관련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LNF가 다시 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LNF의 투자 심리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LNF는 이제 내년까지 약 6만 톤에 대한 LFP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순항 중에 난항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솟아날 구멍이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해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사실 고용 데이터가 좀 적당히 둔화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는 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뉴욕장에서 많이 올랐던 쪽의 종목군들이 내려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섹터만 나름 버텼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늘 해석이 될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히 안 좋아야지 급격하게 부러지면 시장은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급격히 부러졌죠. 그런데 그 전에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면서 크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였다가 이 지표를 보고 90%가 됐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맞지만 90% 넘었던 것이 98% 됐다고 이야 진짜 확정이구나라고 환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시장 시가에 콜 사신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 함수장 말 이해하겠는데 고민이 되네. 지금 고용을 보면 확실히 경기를 침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금리 인하 된다는 것은 이미 지금 시장에 100%까지 다 반영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미국장이 올랐어야 되는데 꺾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준은 고용을 바라봤죠. 고용을 확실하게 지금 둔화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용의 데이터가 진짜 침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진짜로 꺾여서 고용이 둔화된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기업 스탠스에서 먼저 한 것은 가격 전이가 아니라, 가격 전이면 소비가 둔화되잖아요. 네. 가격 전이가 아니라 고용을 먼저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충원해야 돼. 잠깐만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일단은 올 스톱. 이게 맞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장벽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으로서 저가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브레이크가 걸렸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남아있었던 분야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섹터였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다 감원하고 있잖아요. 코딩 프로세서들이 감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 고용 측에서 나와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변화에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 요것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 트럼프 관세 효과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고용을 봤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뚜렷한 확실한 명분의 제공이 된다라고 시장도 해석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있을 때 금리가 이거 떠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과잉인데 훅 빠졌다가 그래도 침체로 과잉 해석해서 지수가 꺾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보다는 지금은 금리 인하를 명백화했다라는 데 밑꼬리를 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의 주식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네. 한국 증시 입장에선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호재가 있나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날아갔었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저 집은 좋겠다. 저기 잔치도 계속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었나요?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것은 미국 경기가 적당히 둔화돼서 금리를 인하하고 그것을 기저 베이스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인하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베이스가 달러가 약세됐었을 때 수급도 우리나라 쪽으로 아시아 국가, 범아시아 국가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우리 증시는 미국 고용 봐라 이거 씩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까지가 다음에 컨트롤하기 전까지의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였는데 주말 동안 굉장히 불편한 뉴스가 나왔었죠. 현대차 쪽 얘기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불편했습니다. 현대차, LG 엔솔의 합작법인.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고용을 그 미국 내 빅테크는 감원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 생산기지 옮겨서 지어주는 쪽에서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승인해줬던 그런 단기 비자 발급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며 어찌됐건 고용을 자극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거기 갖다 돈 주고 돈 쓰면서 거기 짓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체인 같은 거, 쇠사슬 같은 걸 묶어놓고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 미국 내에서도 일부 여론은 꽤 불편했었고요. 네. 이거는 근데 이런 감정을 빼놓고 봐야 된다면 저희가 뭘 집중해야 돼요? 감정을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없어. 말이 되나요,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자, 일단은 미국에서의 명분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은 틀림없이 고용의 유발로도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고용 지표가 부러졌으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고용도 창출해야 돼. 억지로 해가지고 이것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날 급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파트너 국가로 가자 조선원전도 협력할 것도 많다라고 했으면서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트럼프가 레임덕이 올 때는 어떤 후폭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주말 동안 빠르게 교섭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한국인을 빠르게 전 세계를 통해서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감정적으로는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은 증시 안에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합의된 결과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일본은 15%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25%잖아요. 자동차 관세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쩌면 첫 번째 12.5%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을 수 있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무슨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 나오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거를 타이밍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봤었을 때 오늘 현대 기아차는 무조건 악재죠. 무조건 악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세 합의했던 것 너네 빨리 도장 찍어라는 압박으로서 확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정을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세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 보니 이 뉴스를 통해서 조선주는 그래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불편한 뉴스에서는 확실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주는 오늘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두 번째, 우리나라가 미국 공장에 대해서 짓거나 증설하거나 고용을 유발할 때 또 별도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속화되는, 왜냐하면 고용이 한국 사람과 미국인의 고용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야, 이번 달까지 해야 될 프로젝트야, 빨리 진행시키자 하면은 힘들어도 아유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인들은 뭔 상관? 어쩌라고? 어쩔 팀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말. 또한 미국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됐다라고 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지는 여러 네. 변수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점차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스토리가 최근에는 켜켜이 쌓이고 있어서 이게 또 센티를 자극할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들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자,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 UBS 등에서 긍정의 목소리를 냈고 하이닉스도 D램 점유율 1위 수성 얘기도 들려왔고 여러 좋은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이 엇갈림 속에서 저희가 어떤 반도체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고요. 시장에서 이스페타에 대해서 하나증권, JP모건에서 목표가 되게 공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런 쪽도 의견 있으신가요? 자,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는 되고 있는 주가니까 일단은 된다라고 보고,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SK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는 하락했고 그리고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엔비디아는 하이엔드급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꼭 그 반도체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SK 하이닉스 일단은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죠. 특히 삼성전자는 그 끝으로 못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네. 전망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금리 시대였었을 때 압도적 대장이었다는 것이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될 부분을 주가가 감수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했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엔비디아가 가서 꺾이는 거 아니냐? 이것보다는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증시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소부장단에서는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글쎄요입니다. 이것은 전망보다는 대응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떨어졌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크게 부러질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데 좀 초점을 맞춰두고 시장의 대응 전략, SK하이닉스의 대응 전략도 짜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기본의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대응의 영역이고 일단 이슈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부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장 속 여러 불편한 얘기들 차장님과 나눠봤는데 차장님이 가장 편해하시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는 바이오가 가장 편안한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정말 편안한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오늘 아침 신한투자에서는 알테오젠 78만 원이었나요? 목표가 또 업데이트가 됐던데 네. 알테오젠은 시총 1위라서 막 네. 시장이 원하는 막 급등, 작년 같은 이런 흐름은 어렵더라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옹기 확산이 쫙 일어나고 있어요. 함 차장님의 지금 바이오 탑핑 너무 궁금해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바이오 안에 있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종목을 판다면 바이오 사려고. 바이오를 사기 위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장 앞단에 두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바이오인데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갔으니 바이오는 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바이오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K바이오 5대 강국 지원하면서 2030년까지 수출 2배를 목표로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의약품이 개발될 때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AI와 바이오의 의학 기술에 대해서 대전되는 이쪽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신속 출시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 허가, 급여 평가, 약가 협상 등을 동시에 진행해서 2027년까지 제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야죠.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이거 패스트 트랙이라는 뜻이거든요. 패스트 트랙을 제도하겠다라는 건데 딱 이거 기다리는 종목이 큐로셀이죠.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큐로셀이나 바이오시밀러는 다 아실 테니까 네. 삼바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 에이프로젠이고요. 의료 AI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하겠다라는데 이 안에서 그 허가 심사 제도에도 의료 AI를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가 심사도 내겠다라는 것은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못 갔었던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러사이 바이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다. 뷰노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3빌리언 JLK 말씀드렸는데 이쪽과 관련돼서 조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단에 점점 더 시장의 관심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얘기 주셨고 어차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쯤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라온 쪽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일정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9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모터쇼를 개최하는데 IA 모빌리티라고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에 대한 이제 공개하면서 큰 많은 이슈들이 있죠. 두 번째는 10일에는 정의선 회장이 이제 GM 회장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국민이 구금돼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일정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세 번째는 11일에는 구글이 국내 도로정보 포함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정 내리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자율주행 하려고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이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에서는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오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자율주행이 어쨌든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현실성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쪽이 한 자리를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이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게 될 텐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조금 움직이려고 펄떡펄떡 좀 튀는 느낌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일정들이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SOS랩이든가 칩셋 미디어 또 라운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차량용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도 라운텍도 그쪽과 관련돼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주요 섹터 방향 설정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